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금산에서도 저 좋아하시는 분 여러분이 오셨고, 대전서도 오셨고, 저 예산에서도 왔습니다. 지금 저하고 한 1시간 정도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여기 들어올 때 하고 1시간 저하고 만난 다음에 나가서 보는 나무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면, 산을 볼 때에 그전의 산하고 조윤환 청장 강의를 듣고 나서 보는 산이 뭐가 다르다라고 느낀다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무와 산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산림청장이 됐을 때 참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과 언론 많은 데서 저한테 인터뷰를 하자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훌륭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왜 그거 있잖아요. 산림청에 19살에 채 말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산림청장이 됐다. 이러니까 기자들은 꺼리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참 많은 언론하고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서울에 있는 일간지 기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인터뷰를 하러 왔는데, 제 자리에 앉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산림청장에게 산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미안해요. 맨 앞에 앉아 계셔가지고. 혹시 산이 뭔가요? 산은 나의 친구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계세요? 사는 곳이요? 예. 보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은에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구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마 오늘 제일 젊으실 것 같아, 그지? 이 중에서 우리 젊은 친구. 산이 뭐예요?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친구는 어디서 왔어? 저도 보은이요. 보은. 학교는 졸업했어요? 예, 전역했습니다. 전역했어요? 와, 그렇구나. 애인도 있고. 없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그래요. 내가 강의를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산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또렷또렷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역시 보은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솔직히 그때까지 나는 나에게 산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자가 인터뷰하러 오면 다 아시잖아요. 저희 직원이 미리 기자 만나가지고 우리 청장님한테 뭐 물어볼 거냐고 질문지 받아가지고 답을 다 써주거든요. 그럼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거 보고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예상 질문에도 없는 거야. 그때 한참 많이 유행하던 그 말이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산이요 물은 물입니다. 그때 한참 막 회자되던 때인데, 그렇다고 제가 산은 산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산이란 무엇일까? 이게 어딘지 아시죠? 이 산 다 아시죠? 예. 예. 여기도 아시죠? 예. 이렇게 보은에 정말로 이 산을 가장 자랑스러운 산을 가지고 있는 보은 국민 여러분들에게 산은 어떤 의미일까? 더군다나 제가 나온 여기 초등학교는 삼산초등학교예요. 삼산초등학교. 산이 3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삼산일까?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속리산, 구병산, 금적산 이래갖고 삼산이라는데, 내 친구 저 구조업장 맞는 얘기야? 그 삼산이 그게 맞는 거야 지금? 여튼간에 우리는 산 속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까지 산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황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산은 뭐라고요? 어머니. 다 같이 합시다. 산은 어머니. 조금 더 크게. 산은 어머니. 예. 오늘 저희 1시간 동안 제 강의의 주제는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산은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은 왜 어머니냐? 기자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청장님, 왜 산이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기가 지금 백두산이거든요.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큰 산줄기가 모양산을 지나가지고 설악산을 지나가지고 여기 소백산에서 꺾여가지고 우리 보은 속리산을 지나가지고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이 큰 산줄기가 백두대간이거든요. 이 백두대간 큰 산줄기를 축으로 해가지고 13개의 정맥의 산들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는데 이 모습이 꼭 뭐와 같은가요? 뭐같이 보이나요? 저는 이 산맥을 볼 때, 이 산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9남매를 낳으셔가지고 어머니 품에 품어 기르시던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통계상으로 우리 국토의 62%가 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통계상의 수치일 뿐이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사방을 둘러싸고 보면 다 산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머니가 9남매를 낳아서 치마 품에 품어 안아 기르듯이 우리의 산들이 우리 대한민국 온 국민들을 품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산이 어머니 같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장소왕 씨인데 장소왕 씨 어머니가 창녕 조가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아들 넷 딸 다섯을 놓으셨다. 그래서 창녕 조가 집안을 번성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산에는 온갖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의 원천 같은 곳이니 어찌 산이 어머니 같지 않냐.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어머니란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그러잖아요. 어머니의 삶이 없잖아요. 어머니는 한평생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누고 주고 베풀고 자신의 모든 몸까지 다 내어주시는 분이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이 산에 있는 나무와 숲들이 어머니를 닮아서 우리 인간과 자연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기만 할 뿐 무엇 하나 단락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어찌 이 산이 어머니 같지 않냐. 그러니까 기자가 청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로 산이 어머니 같네요.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산이 어머니 같습니까? 네. 그럼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럼 이제 오늘 제 얘기는 다 끝났어요. 일단 저하고 만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산은 뭐라고요? 어머니예요. 산은 어머니라는 것만 아시면 저하고의 만남은 이제 거의 끝난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9급에서 산림청장까지 끝나고 제일 먼저 책을 낸 책이 산이 있었기에라는 산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서전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기자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내가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 산하고 나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산이 들었으면 기자하고 나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산이 들었으면 산이 굉장히 서운했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놈자석 내가 철부지 19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을 품어가지고 산림청장까지 시켜줬는데 기자가 산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금방 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해 못난 놈.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산한테 많이 미안했어요. 그리고 기자가 간 뒤에 한동안 내가 책상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산은 나에게 어머니이자 바로 산은 뭐라고요? 밥통이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밥통이라니요. 그래요. 산은 저에게 밥통이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낳으셔가지고 19살 때까지 젖을 먹이고 밥을 지어서 나를 길러주었어요. 내가 19살에 최말단 산림공무원이 되고부터는 어머니가 나에게 밥을 준 것이 아니라 산이 나에게 밥을 주었고 산이 나를 공부시켜 주었고 산이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적어도 어머니께서 길러주신 기간에 배가 넘는 38년 4개월 동안 나에게 밥을 준 것은 어머니가 아닌 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산이란 어머니이자 밥통입니다. 이렇게 똑바르게 바로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많이 부끄러웠고 산을 볼 때 많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그러면 산은 나에게만 어머니이자 밥통 같은 존재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산이 주는 밥을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닌데요. 나는 산림공무원도 아니고 산이 주는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산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얼마나 많이 베풀어 주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산으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산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비가 오면 빗물을 머금어주고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만들어주는 이 모든 것들을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산이 1년 동안 우리 국민들에게 베풀어주는 공익적인 기능이 얼마치가 되냐 하니까 259조 원의 혜택을 산이 매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고 산림과학원이 밝혔어요. 259조 얼마쯤 되는 걸까요? 우리 국민 한 사람당 매년 499만 원의 혜택을 누가? 산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으로부터 499만 원 받아본 적이 있어요? 499만 원 받아봤어요? 마음으로 받은 거죠. 마음으로요? 그래요. 우리가 코로나 때 아니면 요즘 민생지원금 주듯이 산이 우리한테 499만 원씩 꼬박꼬박 통장에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산 보고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이게 돈으로 499만 원씩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산으로부터 우리는 엄청난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이 없는 나라에 가서 일주일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온전할 것 같습니까? 아마 멀미가 나고 밥맛이 없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산과 더불어 살아가고 산으로부터 어머니의 은혜만큼 엄청난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이것을 잘 모르는 것뿐이죠. 모르고 살아가는 것뿐이죠. 그러면 말이죠. 산은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산을 대할 때 산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산은 어머니니까 산을 어머니처럼 대해야 되지 않겠나? 참 오늘 희한한 얘기 다 듣네. 아니 산은 어머니라 가더니 또 산을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그래?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산을 대할 때 산을 어머니처럼 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산을 어머니처럼 대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산의 마음이 있어야 산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산의 고마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인자요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네요. 선생님, 어진 사람은 왜 산을 좋아해요? 인자요산. 예. 어진 사람은 왜 산을 좋아해요? 그 뒷구절이 뭐더라? 예, 지자요수. 지자요수. 예.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그대로 그렇구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데 그전 같으면 모르면 500원. 그랬지만 지금은 500원도 필요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해요? 검색 들어가요. 검색. 지금 인자요산 검색을 치면 몇십 페이지가 왜 어진 사람이 산을 좋아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인자요산을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거기에 많은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진 사람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 산처럼 변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은 매일같이 바뀌니 물이 흘러가듯이 어제의 지식이 옛날 지식이 된다.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지 않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늘 변함이 없는 산처럼 마음이 닮아야 된다. 그래서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이런 설명을 듣고 보고 그런가 보다. 산은 정말로 변함이 없어? 그러다가 산이 변함이 없어? 아닌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산이 변함이 없나요? 아니에요. 산은 움직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산은 속리산은 구병산은 금족산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가만히 있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기가 제가 근무했던 천리포 수목원의 한쪽의 모습인데요. 이게 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5월의 숲은 초록색이라고요. 푸른색이라고요. 이 5월의 숲에 여기 지금 초록색만 있나요? 아, 무슨 말씀을요? 여기요, 핑크빛도 있어요. 검붉은빛도 있어요. 짙은 분홍도 있어요. 그리고 짙은 검은 초록도 있어요. 해맑은 초록도 있어요. 핑크빛도 있어요. 한겨울 동안 이불 떨구고 빈몸으로 살던 나무들이 봄이 되면 모두가 저마다의 빛깔과 향기로 새 잎을 피워내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같은 참나무라 하더라도 아주 상수리 나무에 아주 짙은 그러한 초록이 있는가 하면 같은 참나무인데 그 참나무에 아주 해맑은 초록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 멀리서 바라보아도 야, 저거는 불참나무 숲이구나, 저거는 상수리 나무 숲이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5월이 되면 온 나무들이 온갖 모양으로 자기의 모습에 잎을 피워내느라고 온 산천이 요동을 치고 얼마나 그 나무의 잎새가 피워내는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 소리를 못 듣죠. 그걸 못 보죠.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냥 새 잎이 났는가 보네, 잎이 피었네, 뭐 그런 것 정도겠죠. 여러분, 이 5월의 이 숲에 막 새 잎이 돋아나는 이 모습을 막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노래했죠. 5월의 숲은 딸부잣집 아침 출근 시간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아들 넷, 딸 5을 놓으셨어요. 딸 5인 집안의 아침 출근 시간이 얼마나 분주롭고 시끌벅적하고 화사하고 요란한지 저는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먼저 일어난 사람, 늦게 일어난 사람, 화장하는 사람, 세수하는 사람, 밥 먹고 떠나는 사람, 막 얼마나 그 아침 시간이 막 화사롭고 시끌벅적하고 요란하고 분주한지 저는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봄에 새잎이 피어나는 이 산의 모습이 꼭 딸부잣집 아침 출근 시간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시를 써서 발표했는데 야, 글씨 잘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 요즘은 딸부잣집이 없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어야 그렇다. 그러니 아침 출근 시간처럼 얼마나 화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다시 시를 썼죠. 5월의 숲은 신부화장을 갓 끝낸 여인과 같다. 제가 이렇게 시를 썼어요. 제가 전에 주례를 가끔 했거든요. 그 주례하면 저는 먼저 신부 대기실에 가서 신부를 만나보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여인의 일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신부 화장을 다 끝내고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5월의 숲이 그렇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보면 저 상수리나무가, 저 굴참나무가, 저 단풍나무가 저 잎을 피워내느라고 얼마나 발버둥 저 요동치는지 보이거든요. 이 숲이 한 2달 지나면 이렇게 온통 푸른색으로 변하죠. 이제는 저 봐서는요, 어떤 나무가 굴참나무고 어떤 나무가 상수리나무인지 전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아니, 참나무하고 단풍나무도, 아니 심지어 화렵수하고 소나무까지도 거의 같아 보여요. 나무들이 이제는 화장하고 멋부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햇빛을 받아서 일을 하느라고, 탄소 동화작용을 하느라고, 잎을 피우고 가지를 키우고 줄기를 키우고 뿌리를 뻗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이렇게 사는 한 2달도 안 됐는데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아니, 산은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우리는 산에 관심이 없으니까 늘 산은 그 자리에 그대로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7월의 산의 모습을 또 뭐라고 노래해야 되나요? 제가 이렇게 노래했지요. 7월의 산은 시제 봐서 딸 2 가진 우리 며느리 같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며느리. 저는
땅 한 평도 없는 이 보은 죽전에서 땅 한 평도 없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군함에 나서 너무너무 고생하시는 걸 봐가지고 작심을 했어요. 나는 장가 가면 아들, 딸 구분 않고 하나 낳고 말 거야. 장가 갔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요. 25에서 딱 끊어버렸어요. 딱 끊어버리고 이 아들이 장가 갔어요. 며느리가 들어왔잖아요. 와, 세상에 딸 안 키우고 아들만 키운 집에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는 아는 사람은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애미 하나 서울 간다. 예, 아버님 몇 시에 오시는데요? 나 몇 시에 갈 거야. 그러면 우리 며느리 시아버지 오신다고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그리고 아버님 오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인사하던 놈이 딸 둘 낳고 나더니 애미야 나 서울 간다. 예, 몇 시에 오시는데요? 나 몇 시에 갈 거야. 라고 며느리 집에 아파트 문 열고 들어가면 청소도 안 해놓고 화장도 안 하고 정신이 없어요. 애미야, 너 뭐가 이렇게 바쁘니? 너 뭐 왜 이래?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요. 지금 빨리 예은이 얼른 밥 먹어서 유치원 보내야 되고요. 또 예진이 올 시간 됐거든요. 가도 얼른 밥 먹어 학원 보내야 되고 좀 그래요. 예쁘던 며느리가 딸 둘 낳고 나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고 살더라고요. 딸을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뺏기고 살아가더라고요. 나무가 그런다니까요. 숲이 그런다니까요. 그 오래 예쁘던 그 잎새는 어디로 가고 이제는 온통 일을 하느라고 온 나무가 초록으로 통일되어 버리잖아요. 다시 몇 달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좀 있으면 이렇게 삼천리 활해강산 되죠. 제가 볼 때 단풍이 아름답기도 아름다운 명소가 많이 있지만 속리산 말티째 전망대에서 보는 단풍만큼 아름다운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로 속리산 단풍은 아름답거든요. 이 단풍이 곱기만 한가요? 아름답기만 한가요? 아름답죠. 올해 실록도 아름답지만 이 가을 단풍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정비서 선생님의 산정부와는 읊지 않아도 너무나 아름다운 화려한 강산이죠. 어느 해 가을에 아파트 앞에 느티나무가 곱게 단풍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둘째 누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구남매 중에서 제일 인정이 많으신 둘째 누님. 가을만 되면 구남매 끌고 소풍 가자고 원적 가자고 앞장서던 둘째 누님께서 어느 해 가을에 아들놈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냈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둘째 누님은 가을만 되면 몸살을 하세요. 구남매 소풍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가을 내내 먼저 간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지 못하고 몸살을 하시거든요. 그래요. 내가 느티나무 단풍을 보면서 느티나무야 너도 내 자식을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힘들겠니?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나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이른 봄에 아주 해맑은 잎새를 피워내서 한여름 태양빛에 길러낸 자식이 이제 떠날 때가 되었는데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단풍나무를 꼭 안았지요? 단풍나무야, 그래, 이 자식을 떠나보내야 내년 봄에 더 많은 자식이 오지 않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가을 단풍이 곱다고 말하지 말고 자식을 떠나보내는 어미의 심정으로 나무를 한번 안아봐 주면 어떨까요?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나무를 안아주는 여러분 또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노래했죠. 자식을 품에서 먼저 떠나보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가을 단풍이 곱다고 말하지 말자. 제가 그랬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 본 사람만이 가을 단풍이 왜 고운지, 왜 아름다운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나무를 안다고 산이 어머니라고 산이 고맙다고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산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산은 아침 저녁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산은 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어머니 같은 산을 대하는 첫 번째 마음은 제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름을 불러준다. 저는 지금도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행여라도 신문에 여기 저기 보건 사람들도 있고 보건신문도 오셨는데 요즘 보건 사람들하고 보건신문서 저 기사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볼 때마다 신나요. 내 이름이 있으니까 여하튼 간에 고맙고요. 그래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제가 청에 있을 때에 그 자연휴양림에서 문학행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해인가 여고생들을 자연휴양림으로 불러서 여름밤에 문학행사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물풀의 나무 시를 쓴 그 물풀의 나무 시인을 초대해서 살린 문학의 밤을 가졌는데 그 시인이 자연휴양림에서 물풀의 나무 그 쬐그만 잎사라는 자기의 시를 낭송했어요. 어떤 여학생이 손을 반짝 들었어요. 시인님, 그런데 물풀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시인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러더니 사실은요, 제가 물풀의 나무를 잘 몰라요. 아니, 유명한 시인이 물풀의 나무 시를 쓰고 물풀의 나무 시를 읊었는데 물풀의 나무가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으니까 물풀의 나무를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부쩍 정신이 들었어요. 행사가 그렇게 마무리됐어요. 행사가 끝난 뒤에 내가 시인한테 물었어요. 시인님, 진짜 물풀의 나무 모르세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물풀의 나무라는 시를 썼냐? 그 잎사귀가 작은마지도 않는데. 그랬더니 물풀의 나무라는 그 이름이 시어로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다는 거예요. 시인님, 아까 그 신앙송한 그 뒤에 나무 큰 거 새굴 있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 나무가 물풀의 나무예요. 내가 그랬어요. 물풀의 나무 시를 쓴 물풀의 나무 시인이 커다란 물풀의 나무 아래에서 물풀의 나무 시를 읊었는데 전작 본인이 나 물풀의 나무를 잘 몰라요. 그런 말을 듣고 물풀의 나무가 그날 저녁에 잠을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을 것 같아요. 억울해갖고 어떻게 잠이 왔겠어. 그래서 내가 안 시인님, 이 나무가 바로 물풀의 나무입니다. 이야기해 줬어요. 그 뒤로부터 이 시인이 나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은 저보다도 훨씬 나무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시인이에요. 안도현 시인이에요. 안도현 시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부터 저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청장님, 저는 사람들이 연탄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말 별로 안 좋아하고요. 나무 시인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나무가 제일 좋으냐고 그러니까 자작나무를 제일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희들은 안도현 시인을 자작나무 시인이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남강호 상임사한테 언제 한번 좀 기회가 되면 시인도 한번 초청하자 제가 그랬어요. 기회가 되면 이 자리에 제가 안도현 시인도 한번 불러가지고 나무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가 아들놈하고 조카들을 내고 어머니 산소가 여기 있거든요. 어머니 산소에 갔더니 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이 꽃 다 아시죠? 규식아 일로 와봐라. 이 꽃 뭔지 알지? 그랬더니 아버지 이거 무슨 꽃이에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카들 보고 야 이네 다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꽃 무슨 꽃인지 알지? 산림청장 아들놈도 모르고요.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온 조카놈도 모르고요. 한 놈도 모른다네. 이게 무슨 꽃인지? 그래갖고 내가 하도 기가 막히게, 야, 인들아, 이게 할미꽃이 아니라 이게 할미꽃. 할미꽃도 몰라? 내가 그랬어요. 그게 참 한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내가 어느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 교장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요즘 학교에서는 도무지 뭐를 가르치길래 애들이 대학을 나와도 할미꽃도 모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저쪽에서 오늘 교장선생님 손을 번쩍 들더니요. 청장님, 그런데요. 예, 무슨 말씀인가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건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그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죠. 나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학교에서 알아서 이거는 할미꽃이다, 이거는 물풀의 나무다 다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학교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잖아요.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 내가 자식놈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이거는 단풍나무다, 이거는 물풀의 나무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나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큼 나무에 대한 관심이 있고 나무를 대하는 예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름을 불러주는 것 참으로 소중하지요. 저를 낳으신 어머니는 제가 산림공무원 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은 이제 그 뒤에 오신 어머니께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고생만 하시고 돌아가신 분. 그래서 만일에 지금 살아계시면 저는 다른 건 다 못 해드려도 어머니 이름 좀 불러주고 싶어. 아침 저녁으로. 성예 씨, 잘 잤어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이름이 거룩할 성자 예돈 예자인데, 내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어머니 아마 모르긴 하지만 어릴 적 빼놓고 평생 동안 당신 이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어머니 국민학교도 안 다녔으니 학교에서 출석부 부를 일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서 교회를 안 나가셔가지고 교회에서 암흑의 집사권사라고 불러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처럼 상냥해가지고 뭐 신혼초에 성예씨 사랑해 이렇게 뭐 사랑을 고백했겠어? 우리 아버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야, 내가 볼 때.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다른 건 못해도 아침 저녁으로 성예씨 잘 자요, 내 꿈도 좀 꿔요,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요. 여러분, 나무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산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산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산은 우리에게 커다란 밥통같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을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해야 되는데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산은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옴에도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산은 늘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뿐이다. 이름을 불러줄 때 얼마나 그 나무가 행복하겠는가.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사실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살아가기 바쁜데 산을 또 어떻게 어머니처럼 효도를 해. 그러니 산에 대한 효도는 못할망정 부려먹기만 자식은 제발 좀 되면 안 된다고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산에 대해서 부려먹기만 자식들이 많아요. 효도는 못할망정 부려먹기만 자식이 돼서는 안 되겠죠. 어떤 자식들이 있나요?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우리 산에는 쓸모없는 나무만 많다네. 세상에나. 아니, 내가 산림청에 있다고, 산림청의 과장이라고, 국장이라고, 청장이라고 명함을 내놓으면 하는 소리가, 아,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산에는 전부 쓸모없는 나무만 잔뜩 심어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차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떤 나무가 쓸모가 없는데요? 그러면 그거 몰라서 물으세요. 소나무 그거는 쌀데가 없고 온갖 병은 다 끌어안고 있는 망국송이라고. 참나무요? 그거 쓸 데가 없어서 잡목이라고. 아카시나무 일본 놈이 이 땅 망치려고 심어놓은 건데 그걸 지금까지도 뽑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살려두고 있다고? 이 땅에 있는 나무는 다 모슬나무라네. 그러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데요? 몰라서 물으세요. 일본 안 가봤어요? 일본 가서 보세요. 막 흰옥기 서기나무가 하늘을 찌르잖아요. 독일은 참나무 한 대 비워내면 벤츠 한 대 산다고 하잖아요. 아니, 미국엔 나무가 얼마나 큰지 나무 밑둥으로 자동차가 다닌다고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나무는 다 좋은 나무고 이 땅 나무는 다 못 쓸 나무라네.
세상에 이렇게 부려먹지만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소나무가 망국송이라고요. 꼬불랑거려서 쓸모가 없다고요. 온갖 병을 다 끌어안고 있는 나무라고요. 세계 미인대회를 하듯이 전 세계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좋아하는 가장 훌륭한 나무 하나씩을 내놓고 나무 품평회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가 나가야 되나요? 소나무. 소나무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는 소나무가 나가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단연 소나무예요. 소나무 중에서 어떤 나무가 나가야 되나요? 백두대간 쪽에 자라는 이 금강송 소나무가 나가야 돼요. 아마 일본에는 한국인이 그렇게 좋아하는 히노키라는 편백나무가 나올 거예요. 아마 독일에서는 참나무가 나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미국에서는 다그라스 솔송나무가 나올 거예요. 아마 저쪽에 열대지방 말레이시아, 비엔마 이런 쪽에서는 아마 옛날 농으로 많이 쓰는 티크나무 이런 나무가 아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전 세계 나무를 다 모아놓고 품평회를 하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 이 소나무는 몇 등이 나올까요? 안 해봐서 모르지만 전 세계 어느 나무에 비추어도 결코 손색이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도 소나무는 못쓸 망국송이라니요. 우리 소나무가 땅이 척박할 때 자라느라고 꼬불랑거리고 송충이부터 요즘 재선충까지 병을 많이 타고난 거는 많아요. 맞아요. 병을 많이 타고났다고 못쓸 놈인가요? 못쓸 자식인가요?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하고 가장 가깝고 우리 속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망국송이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부려막심한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소나무는 망국송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나무입니다. 참나무는 쓸데가 없어갖고 이게 잡목이라네요. 잡목. 아니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이름을 함부로 안 짓는다니까요. 기름은 참기름, 나물은 참나물, 나무는 참나무. 나무 중에 진짜기 때문에 참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냥 붙인 것이 아니에요. 이 참나무가 어르신들이 잡목 그러는데 이 잡자는 쓸데없다는 잡자가 아니고 쓰임새가 많다는 두루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한 권의 책에 이렇게 시집만 들어있으면 이 책은 우리가 시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소설이 들어있으면 이 책은 우리는 소설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한 권의 책에 시와 소설과 수필과 산문 모든 게 다 있으면 이거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잡지 그래요. 잡지. 여러 문자, 여러 부류의 글이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잡지. 이런 식으로 이 참나무는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잡목이라 한 것이지 쓸데가 없어서 잡목이라 한 것이 아니에요. 나무 중에 진짜 나무기 때문에 참나무라고 부른 거예요. 이건 제가 아주 좋아하는 불참나무거든요. 제 닉네임이 불참나무거든요. 이렇게 좋은 나무를 보고 쓸모없는 잡목이라니요. 아카시나무는 이 땅 망쳐놓으려고 일본 놈이 심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뽑아내지 않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성묘를 하고 벌초를 하는데 추석 때가 되면 또 4, 5월 식목일 때가 되면 전화가 많이 와요. 그 아카시나무 그거 다 죽여버리지 않고 지금도 아카시나무 살려두고 있냐고 하는 원성들이 많아요. 아카시나무를 왜 비워내야 되나요? 아카시나무를 왜 죽여야 되나요? 아카시나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아니 일단 아카시나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지은 죄를 알아야 이놈을 사형에 처할 건지 벌금을 때릴 건지 하여튼 판결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카시나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요? 왜 아카시나무를 죽여야 하는데요? 제가 볼 때 아카시나무는 죄가 없어요.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마운 나무예요. 우리가
연탄이 없을 때,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뗄 때 아카시나무는 요긴한 땔감이었어요. 그때 만일 아카시나무가 없었다면 우리는 땔감을 해결하느라고 더더욱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카시나무는 비워내면 움싹이 막 자라기 때문에 1년에 2번, 3번 끊어다가 불을 떼서 아궁이를 데피고 밥을 지어 먹었어요. 아카시나무 잎을 따서 토끼도 염소도 먹였어요. 아카시나무 껍질을 먹여가지고 섬유질로 썼어요. 아카시나무 목재는 지금도 목재 중에 최고급 목재거든요. 그 아카시나무를 베어가지고 탁자를 만들면 노란 빛깔의 단단한 목재가 가구 중에 최고급 가구가 되거든요. 아카시나무 목재가. 이렇게 훌륭한 나무인데, 아니 그것뿐이에요. 아카시나무에서 꽃이 피고 그 꽃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꿀 생산량의 3분의 2가 아카시 꿀이거든요. 그러면 해마다, 요즘 이제 아카시 꿀이 별로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1년의 꿀 생산량이 한 3천억 원쯤 돼요. 3천억 원. 그러면 3분의 2니까 그 중에 2천억 원어치는 아카시 꿀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아카시 나무를 못 죽여서 저거 죽이라고 왜 안 죽이냐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카시 나무는 우리에게 2천억 원이 넘는 꿀을 해마다 베풀어주고 있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가 죄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걸 죄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소나 과수원에 아카시 나무가 있으면 비워내면 비워낼수록 자꾸 더 뻗어가지고 아주 성가시죠. 그래갖고 벌초라고 하면은 제일 아주 그냥 성가시잖아요. 과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카시 나무를 못 죽여서 아우성을 치거든요. 여러분, 현명하신 보훈군 재판관 여러분,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아카시 나무는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비워내면 막 음싹을 뻗어가지고 성가시게 하는데 비워내면 살려고 막 발버둥 푸는 아카시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카시나무를 못 살게 비워내는 그 인간한테 죄가 있습니까? 누구를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카시나무는 죄가 없어요. 정말로 아카시나무는 가난한 집안에 시집 오셔가지고 집안을 번성하게 만드신 어머니 같은 나무예요. 아카시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라는 뜻은 아니지만 아카시 나무는 결코 못쓸나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일본 놈이 이 땅 망치려고 심어놓은 나무가 아니에요. 이렇게 아카시 나무는 심어놓고 가만히 두면 소나무처럼 올곧게 잘 자랍니다. 근데 이걸 비워내면 이제 막 음싹이 막 돋아서 정신없이 뻗으니까, 그러니까 성가시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죠.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합시다. 아카시나무. 아카시나무. 우리 보건지역에 우리나라에 있는 나무는 다 아카시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한국에는 없어요. 아카시아는 아카시나무하고 사촌간의 나무예요. 사촌간의 나무인데 아카시아는 열대지방에 있습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거기 있는 나무들이 아카시아고요. 우리 한국 땅에는 아카시 나무다.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으면서 죽일 나무라고 욕하면 부려먹심한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더더구나 가슴이 아픈 거는 이 부려먹심한 자식들 중에 이런 못된 자식들이 있어요. 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큰다네요. 아이 세상에. 심어놓고 저절로 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큰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50년간, 60년간 열심히 나무 심었잖아요. 나무 심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컸는데 심어놓으면 저절로 큰다 그러니까 심어놓고 가꾸지 않아서 나무가 숲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숲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거 숲을 가꿔줘야 되는데
숲을 가꾸어 줄 돈을 좀 달라고 사정을 하면 심었으면 됐지 뭘 또 가꾸어 주느냐고. 조금 더 있다 하면 안 되겠냐고. 지금 뭐 딴 데 쓸 돈이 많은데 이 숲 가꾸기까지 쓸 돈이 없다고. 복장이 터지잖아요. 얘들을 돈을 좀 들여가지고 가꾸어 주면 이렇게 울창하게 쭉쭉 뻗은 나무로 잘 자랄 것인데 돈이 없다고 숲 가꾸기 돈을 안 줘서 가꾸어 주지 못하니 나무가 키는 커서 쭉 크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가지가 죽고 가지가 다 죽고 꼭대기에 잎사귀 몇 개만 달고 있잖아요. 이 숲 바닥이 이렇게 이 어린 나무들이 쫙 자라는 것이 가장 건강한 숲의 모습인데 이렇게 이 숲에는 바람도 햇빛도 빗물도 못 들어오니까 숲바닥이 완전히 죽음의 바다잖아요. 이런 숲의 모습이 온 산천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난 50년간 나무 심어서 지산 녹화에 성공했다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 녹화 국가라고 우리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일본처럼 좋아질 거라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숲을 조금만 되다 보면 나무들이 살 수가 없어서 고함고함 지르면서 내가 숨도 쉴 수 없다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는데도 이 소리를 인간들이 듣지 못하고 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큰다네. 이런 세상에 부려먹심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 친구분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식을 놓으면 저 먹을 걸 타고난다네. 자식을 놓으면 저 먹을 걸 타고난대요. 그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그래요. 옛날 어르신들 그랬어요. 자식을 놓으면 저 먹을 걸 타고난다네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 과감하게 그 말 듣고 땅 한 평도 없는 집안에서 자식이 저 먹을 거 타고난다고 구남매 놓으셨잖아. 그럼 구남매 놓으면 그 구남매가 지 먹을 걸 타고 나서 지가 지껏 타고 나온 거 먹고 지가 그냥 크나요? 저절로 크는 게 어디 있어요. 때가 되면 자식들을 먹이고 가르쳐야죠. 그래야 인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어주면 그게 훌륭한 목재가 되고 자식을 낳아서 잘 가르치면 그 자식이 훌륭한 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키우는 것과 자식을 키우는 것은 그 위치가 똑같은데 우리는 자식을 놓으면 저절로 크는 것 마냥 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큰다고 나무를 심어놓고 가꾸어주지 않았어요. 이 나무를 보면서 얼마나 복장이 터질까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 어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요. 땅 한 평도 없이 구남매를 놓으셨으니 어떻게 애들을 학교를 보내겠어요? 근데 나는 아들이라고 학교를 보내고 내 바로 위에 누님은 딸이라고 학교를 못 보낸 거죠. 만일에 지금 어머니들이라면 정말로 어려워서 두 놈 중에 한 놈만 학교를 보낼 형편이라면 아들이라고 무조건 아들 보내고 딸은 무조건 넌 학교 못 가. 이런 어머니는 안 계실 거야. 둘 중에 어떤 놈이 영리한가, 명석한가, 싹수가 있나 보고 아들, 딸 구분 않고 싹수 있는 놈을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옛날 어머니라서 아들인 나는 학교 보내고 딸은 딸이라고 학교를 못 보냈어요. 우리 누님이 얼마나 어머니 붙들고 애원했을까요? 엄마, 나도 학교 보내줘.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아마 치마 꼬리 잡고 많이 울었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또 얼마나 우셨겠어요. 춘자. 동네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싹수 있고 동네 사람들이 다 춘자 봐라, 너 춘자 닮아라 이렇게 칭찬 듣는 딸을 학교에 못 보낸 어머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병이라는 병은 다 타고나가지고요,
그리고 또 바로 내 1년 터울로 내 동생이 태어나가지고요. 6.25 피난길에 어머니는 내 동생 업고 피난 다니시고 나는 동생한테 어머니를 뺏기고 우리 형님이 지게에 짊어지고 피난길을 다녔다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쟤는 사랑구실도 못할 건데 버리고 가지 저걸 뭘 지게에 짊어지고 피난 다니냐고 그랬다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눈을 감아야 버리지 그러셨대요. 그때 눈 감았으면 저 여기 강의 못 하잖아요. 그때 내가 안 죽으려고 눈을 크게 떴던 것 같아요. 저 눈이 굉장히 컸거든요. 지금은 나이 먹어서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갔지만. 그래요. 자식 노릇 못할 것 같은 벌이라고 한 자식은 아들이라고 학교를 보내고 똑똑하고 잘난 우리 누님은 학교를 못 보냈으니 우리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돈을 조금 주면 이렇게 훌륭한 나무로 키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갖고 주지 못하는 산림청장의 마음이 어머니 마음 같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요. 그런데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우리 누님한테 누님 학교 가시죠. 내가 누님 학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누님 지금 80이 넘었는데 이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가시면 갈 수 있겠죠. 가신들 그 똑똑하고 명석했던 두뇌는 언제 써먹냐고요? 써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요. 돈이 없어도 자식을 가르칠 때가 있듯이 나무도 가꾸어 줘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때 가꾸어 주지 못하면 이 나무가 다 커버린 데에는 아무리 가꾸어 줘봐야 이 가지들이 다 썩은 옹이가 돼서 나무는 쓸모없는 나무가 돼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면 훌륭한 인재가 되고 그리고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 훌륭한 목재가 된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과 나무를 키우는 것은 그 이치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산은 어머니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를 대하듯 산을 대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의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나무도 엄청나게 행복해할 것입니다. 설령 효자노릇은 못할망정 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부려막심한 자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쓸모없는 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쓰임새가 다를 뿐입니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자식을 키우듯이 때를 따라서 잘 가꾸어 주어야 훌륭한 목재가 됩니다. 오늘 이제 저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럽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입니다. 1년이면 서너 번씩 읽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장지오노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지오노한테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인물에 대한 글을 써달라고 장지오노한테 출판사에서 원고 청탁을 했습니다. 장지오노가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보냈더니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냐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장지오노가 죄송한데요. 그거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요.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내가 당신 보고 소설 쓰라고 그랬냐. 실존 인물에 관한 인물을 쓰라고 그랬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장지오노가 자비로 낸 책이 나무를 심은 사람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은 엘자르 부피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피에. 좀 어렵지만 저를 만난 덕으로 이 이름 하나는 꼭 외워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자르 부피에인데 그 사람의 직업은 양치는 목동입니다. 나이는 52살 먹었습니다. 나이가 52살 먹은 양치는 목동 부피에는 엘자르 부피에는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모래언덕 사막에 매일같이 100개의 도토리를 심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10만 개를 심으면 8만 개는 말라 죽거나 벌레가 몰려 죽고 2개만 싹이 납니다. 2개, 2만 개만. 그리고 그 중에 1개는 죽고 하나만 살아납니다. 10개를 심으면 그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 거예요. 도토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피에는 이 일을 꾸준하게 해서 10년 뒤에는 그 사막이 참나무 숲이 되고 40년 후에는 그 사막이 시냇물이 흐르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마을이 됐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이 장지원호가 이 책을 펴낸 지가 1959년, 61년 요때인데 지금까지도 장지원호는 이 소설의 주인공 부피에는 소위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고요. 지금도 이 책을 필사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듯이 나무를 심은 사람 이 소설책을 필사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많은 그러한 인기를 끌고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펼칠 때마다 이 서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서문을 한번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다 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참으로 복이 드문 인격을 갖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해 동안 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행운을 가져야만 한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 행동을 이끌어 나가는 생각이 더없이 구별하며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고 그런데도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잊을 수 없는 한 인격을 만난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보다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문입니다. 장지원호가 소설을 쓰기 전에 책장을 쫙 열면 이 소문을 써놓고 소설을 써내려갑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나요? 오랫동안 그의 삶을 지켜봤는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행동이, 그 사람의 모든 언행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돈 될까? 이거 하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생각이 더없이 높고 깨끗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끌어가는 생각이 높고 깨끗하고 그러면서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에 뚜렷한 흔적을 남긴 사람.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장지원호는 출판사에서 실존 인물에 관한 글을 써 달라라고 원고 청탁을 받았는데 실존 인물이 아닌 소설을 썼을까요? 그 이야기는 어디도 설명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곰곰이 이 책을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얻은 결론은 아하, 그래서 장지원호가 서문을 썼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고 청탁을 받아놓고 장지원호가 누구를 대상으로 글을 쓸까라고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인물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해서 장지원호가 자기가 생각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인물상을 그려낸 것이 나무를 심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훌륭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요. 만일 저에게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의 글을 써달라고 원고 청탁에 들어오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글을 쓰지요. 원고료 안 받아도 좋으니 여러 번 연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한 20년째 하고 다녔는데 제가 강의를 한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원고 청탁에 들어왔어요. 청자님,
청자님께서 생각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글을 좀 써주세요. 그래요? 써야죠. 얼마 쓸 겁니까? 한 번만 쓸 거냐고. 아닙니다. 내가 적어도 4번은 쓰겠다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4번의 글을 썼거든요. 오늘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동안 한번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나무를 심은 사람들은 참 많은데요. 산림청이 심은 거 말고 개인이 나무 심은 것 중에서 가장 훌륭한 숲, 가장 성공한 조림지가 어디냐라고 물으면 전라남도 장성 충령산 자락에 편백숲이 있습니다. 이 충령산 자락에 있는 편백숲이 개인이 조림한 것 중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조림지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여기 와서 보고 일본보다 훨씬 아주 훌륭한 숲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씩이 이 숲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 산에 조림을 한 사람은 임종국. 소위 그 나무를 심은 사람 소설과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그 책이 나온 게 62년. 임종국 씨가 충령산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도 1962년부터입니다. 한국에도 편백나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임종국 씨가 어렵게 편백나무 씨앗을 갖다가 양묘를 해서 그 충령산 자락에 편백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2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보은에, 우리 동네에, 아니 내가 아는 한 보은 땅 어디에도 땅 한 평 있으면 보리 심고 감자 심고 옥수수 심어서 먹고 살라고 그랬지. 산에 나무를 심는다? 누가 개인이 나무를 심어요? 임종국 씨는 돈 생기면 나무 심고 돈 생기면 나무 심고 돈 생기면 나무 심었어요.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물지개로 물을 지어다가 나무 심은 조림지에 물을 줬어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미친놈. 미친놈. 먹고 살기도 힘든 판에 산에다가 나무를 심어놓고 물지개로 물을 줘도 미친놈. 그 부인은, 사모님은 얼마나 남편이 원망스러웠을까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알아보지 않고 이분은 열심히 나무를 심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치산 녹화를 막 하자고 하실 때인데 전라남도 장성에 나무 많이 심은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통령께서 천장에 헬기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가서 보니 막 어마어마하게 나무를 많이 심어놨잖아요. 그래갖고 당신 정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칭찬해 주고 나서 그런데 어려운 거 없냐고 이렇게 대통령께서 물어보실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 이제 참 대답을 잘해야 돼요. 그 결정적인 순간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어려운 거 없냐고 그럴 때. 그러면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야 돼. 대통령님, 어려운 게 왜 없습니까? 제가 나무는 얼마든지 심을 수 있으니까 나무 심는 돈은 대통령께서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이 양반 하시는 말씀이 어려운 게 왜 없습니까? 은행에 가면 돈을 안 줘요. 그런 거야. 은행에서 왜 돈을 안 주느냐고. 그러니까 사는 담보 가치가 없다고 담보를 안 잡아준다고 이분이 그러신 거예요. 아마 대통령께서 거기 와 있는 도지사하고 농협조합장하고 그분들한테 앞으로 이분이 필요한 돈은 대주라 그러셨겠죠. 보나마나 대통령께서 대나가시고 난 다음에 농협에 가서 내가 나무 심게 돈 주세요. 그러면 그전 같으면 연대보증 서라, 저당 물건 가져와라, 사는 저당이 안 되니까 다른 거 가져와라. 맨날 그러던 분이 얼마가 필요한데요. 200만 원 필요합니다. 200만 원. 300만 원 필요합니다. 300만 원. 대통령이 달려가시고 난 뒤에 은행에서 달라는 대로 돈을 주네. 그래갖고 신나게 나무 심었죠. 열심히. 때가 됐어요. 은행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돈 갚으세요. 돈이 있나요? 없죠. 나무 한참 자라고 있는데. 독촉이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결국 그 산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는 돈 한 푼 못 만지고 이 산 전체가 남의 산이 돼버렸어요. 남의 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보 같은 놈. 바보 아니에요. 아니 그런 신랑을 둔 그 부인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임종국 씨가 없었으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런 편백숲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요. 바보 임종국. 그분 때문에 우리는 훌륭한 숲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가 국장 때 거기를 가서 보니 그 산을 4사람이 경매를 받았다는데 거기다가 임종국 선생님 공적비 하나 세우자 했더니 장성군 산림과장 하는 말이 국장님 산을 경매받은 사람이 내가 샀으면 내 산이지 누가 나무 심은 게 뭐가 중요하냐고 공적비를 못 세우게 해요. 그러네. 답답하잖아요. 근데 결국 제가 국장 때 그 산을 산림청에서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그림이 돼 있어요. 박수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제가 청장이 됐잖아요. 청장이 돼가지고 거기를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그 임종국 씨가 그 뒤에 화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게 자식같이 물지개로 물을 지어서 기른 나무 크는 것도 보지 못하고 돈 한 푼 만지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산 뺏기고 화병에 돌아가셔가지고 고향 화순 땅에 묻혀 계시더라고요. 내가 사모님하고 상의해서 우리 임종국 선생님을 그 충령산 한자락 대통령께서 비행기 헬기로 내린 그 자리에 이렇게 제가 수목장으로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이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 치는 거예요. 충원 선생님, 이곳에서 편히 쉬십시오. 당신 심은 나무가 대한민국의 명품 숲이 되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숲에 와서 휴양을 하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제가 수목장을 해드리고 제가 거기서 묵례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훌륭한 조림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 것은 돈 되지 않아요. 만일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50년 뒤에 배가 나온다. 그러면 나무 심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은행에 빚내가지고 나무 심느라고 산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하지만 나무는 50년을 길러도 60년을 길러도 큰 돈 되지 않아요. 물론 요즘 이제 제대로 가꿔주는 분들에게는 돈 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 산은 그렇게 큰 돈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나무를 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보시고 누구한테 나무 심는 일을 맡겨야 되나 쳐다보시고 바보처럼 우직하니 장지원호가 나무를 심은 사람의 서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온갖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 하는 마음을 가진 순박한 바보 같은 사람들을 택해서 네가 내 대신 나무를 좀 심어주렴 하고 맡겨놓은 것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 나무를 심는 사람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닮지 않고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산림녹화 성공 국가가 되었고 아까 상임이사가 이야기한 대로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올해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임종국 씨 같이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그 성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고마움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새겨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하고 1시간 동안 사는 어머니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결코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잘 가꾸면 훌륭한 목자가 되고 자식을 낳아서 잘 기르면 훌륭한 인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한 그루 나무를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무와 더불어서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삶이 되면 더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